다음에 네 번째, 물품의 가공 방식에 따른 분류. 물품의 가공 방식에 따라서 무역을 분류를 하면은 첫 번째가 위탁 가공입니다. 위탁 가공. 자, 요거는 위탁이니까 가공하는 데 대한 그 가공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일부나 전부를 외국의 상대방에게 수출하는 거죠. 제공한 다음에 수출을 한 다음에 가공하도록 하고 가공된 물품을 수입하는 거예요. 자, 원자재 일부나 전부를 외국의 상대방에 제공한 다음에 제공한 다음에 가공하도록 하는 거죠. 그 가공에 대한 임금 당연히 지불해요. 그 임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가공된 물품을 수입하는 것, 이게 바로 위탁 가공 무역이고요. 주로 자국 내에서 가공하는 것보다 어떻게 외국에서 가공하는 것이 요 가공임이 싸거나 그다음에 기술이 발달된 국가에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자, 임금이 싼 경우 그 싼 나라에서 가공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이 발달된 국가에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위탁 가공 무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에서 가공한 후에 이거를 재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현지에 판매를 하거나 또는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위탁 가공 무역이에요. 어쨌든 자, 가공시킨 다음에 수입할 수도 있고 현지에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3국에 판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탁 가공, 이거는 위탁 가공의 반대죠. 수탁이니까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받아서 하는 거니까 수탁 가공이에요. 이거는 가득액을 얻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가득액을 얻기 위하여 수입한 다음에 수입을 하죠. 수탁이에요. 수입을 한 다음에 이를 가공하여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거죠. 자, 수탁을 받죠. 원자재나 일부를 공급받아요. 예, 수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공을 하여 그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 물품을 수출하는 것이 바로 수탁 가공 무역이다. 자, 자국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그 국가로 납품하는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 자,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혹은 한국으로부터 의료용품에 대한 그 디자인이나 디자인도 공급받고 원자재나 이런 거, 원료도 공급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 이게 위탁 가공이죠. 수탁 가공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한국의 입장 혹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위탁 가공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수탁 가공하기 위해서는 수탁 가공 위해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요 가공 수출자가 자신의 공장을 보세 공장으로 설정을 하면은 보세 지역이죠. 관세를 갖다가 관세선을 넘지 않는 그 보세 공장으로 설정을 하면은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보세 공장, 보세 지역에다가 공장을 설치를 하면, 즉 뭐예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 요 보세 지역에다가 공장을 설정하면은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타 유형의 무역이 있습니다. 기타 유형의 무역으로서는 기술 수출, 테크놀로지, 익스포트 오브 테크놀로지, 기술 수출이 있고요. 뭐 이거는 그냥 기술 수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뭐냐면은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나 의장권이나 실용신안권 등등의 요 공업 소유권이죠. 공업 소유권, 특허, 상표, 의장, 실용신안권 등의 공업 소유권이나 제조기술, 경영기술 등의 기술을 어떻게
특허료나 로열티 등과 같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외국에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기술 수출이에요. 이건 당연히 기술 도입에 대응되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혹은 특허료, 이런 혹은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해서 기술 수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 관광 수출, 투어리스트 인컴. 요 관광도 하나의 수출입니다. 외국으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해요. 이거를 획득하는 것. 자, 관광객이 부산에 그 아름다운 해변이라든가 요 해안 혹은 해수욕장이라든가 즐기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이렇게 유치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의외를 획득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관광 수출이겠죠. 특히 다른 수출에 비해서 의외와 가득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에요. 자, 외국인이 투어, 관광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의외와 가득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플랜트 수출입니다. 플랜트 수출. 플랜트 수출. 일반적으로 공장 설비나 기계 설비, 선박, 철도, 차량 등의 요 자본재 수출을 말해요. 자본재 수출로서 산업설비 수출이라고도 해요. 산업설비 수출이라고. 플랜트죠. 공장, 플랜트 익스포트니까 산업설비 수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랜트 수출은 주로 플랜트 설계에서부터 시작하여 기계의 제조, 장치의 그 시운전, 제조, 그 다음에 장치하고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제반 업무를 계약자가 일괄적으로 이행하는 계약 형태인 턴키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일반적으로는. 설계부터 시작해요. 플랜트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기계의 제조하고 그 다음에 장치를 하고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제반 업무를 계약자가 일괄적으로 이행하는 계약 형태인 턴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플랜트 수출은 앞에서도 잠깐 나왔어요. 플랜트 수출. 그 다음에 건설 수출, construction, export, 건설 수출. 이거는 많이 많이 합니다. 고속도로, 항만시설, 댐,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통신시설, 공업단지, 대규모의 주거단지 등과 같은 사이 간접 자본 내지 경제 하부 구조에 대한 해외 진출 형태를 말해요. 대부분 토목공사 중심의 건설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우리 많이 지금 주로 중동 쪽으로 많이 했고요. 70년대, 80년대.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등등으로 많은 건설 수출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OEM 수출, OEM 방식의 수출. 자, OEM 방식이에요. 요거예요.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그래서 머리 끝자 따서 OEM. 이거는 수입업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의뢰받아요. 수입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제품 생산을. 그리고 제조한 제품에 수입업자로부터 의뢰를 받는데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상표를 부착하여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하죠. 주문자. 자, 주문자죠. 수입업자가 주문을 하는 거죠. 공급업자에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수출이라고 합니다. OEM 방식의 수출을. 예전에 80년대 우리도 요거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부산에 신발 혹은 의류 관련 나이키라든가 등등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의뢰를 받죠. 제품 생산을. 태광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나이키 같은 경우. 의뢰를 받아서 제품을, 신발을, 운동화를 생산을 한 다음에 나이키 상표를 붙여서 주문자의 상표인 나이키 상표를 붙여서 부착을 해서 수출을 많이 했죠.
70년대 후반, 80년대 요거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역의 기본 개념에서 네 번째 주요 무역 관련 지표입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그 의미를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무역의존. 이건 뭐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역의존도는 뭐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뭐 한 80% 정도 된다. 아주 높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 무역의존도를 말합니다. 자, 무역의존도 뭐예요? 이거는 국민 총소득, 국민 1년간의 국민의 총생산액의 점화는 뭐예요? 수출과 수입액을 말해요. 1년간의 무역총액, 수출액과 수입액을 더한 무역총액. 자, 1년간에 생산한 게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얼마만큼이냐라는 얘기죠. GDP가 있는데 1년간 국민 총 생산액이 있는데 수출과 수입액이 이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얘기죠. 즉 무역 의존도가 어느 정도냐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출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뭐 이거는 수출 의존도는 1년간의 국민 총 생산액에 점하는 1년간의 총 수출액이고 수입 의존도는 1년간의 국민 총 생산액에 점하는 1년간의 총 수입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역 조건이에요. Terms of Trade, 교역 조건. 요거 말 그대로 요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한 국가의 수입 상품에 대한 수출 상품의 교환, 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의 교환 비율이에요. 교환 비율. 수입 상품에 대한 수출 상품의 교환 비율. 즉, 수출 상품 한 단위가, 자, 수출 상품 한 단위예요. 한 단위가 외국의 수입 상품 몇 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수출을 갖다가 한 단위를 수출을 해요. 한 단위. 그러면은 수입되는 상품에 이게 몇 단위냐는 얘기죠. 여기. 자, 한 단위 수출해서 두 단위 수출한다. 교역 조건이 좋은 거죠. 그런데 한 단위를 수출하지 못하고 0.5단위밖에 수입을 못한다. 하나로 0.25밖에 교환을 못한다. 나빠지는 거 있죠. 교역 조건이. 그래서 수출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이 만약에 증가한다. 이 한 단위와 한 단위가 교역이 됐는데 이제 증가해서 이게 두 단위와 교환이 돼. 수입품. 한 단위 수출하고 두 단위 수입할 수 있어. 교역 조건이 개선됐다라고 하죠. 그만큼 자국 상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를 수출해서 두 개 받아올 수 있는 거니까. 반대로 양이 감소했다. 자, 한 단위를 수출했는데, 반대로 합시다, 그냥. 예전에 두 단위를 수출했는데, 자, 두 단위를 수출해서 두 단위와 수입이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두 단위 수출해서 두 단위. 그런데 이게 감소해서 두 단위가 아니라 한 단위. 두 개 수출해서 이제 한 단위밖에 교환을 못해. 수입을 못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수입을 못해오는 거니까 교역 조건 악화죠. 그만큼 자국의 이 단위당 상품의 가격,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렇게 교역 조건, 교환 비율입니다. 수출입 상품의 교환 비율이 바로 교역 조건이에요. 그래서 교역 조건에는 순교역 조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순교역 조건은 수출입 가격 변화율을 통해서 무역 이익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를 상품 교역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요게 100 이상이면 교역 조건이 개선됐다라고 하고 100
이하로 떨어지면 교역 조건이 악화됐다라고 합니다. 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의 이 가격 지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순교역 조건. 그래서 수입 상품의 가격분의 가격 지수분의 수출 상품의 가격 지수. 수출 상품의 가격 지수는 기준 연도와 비균 연도가 있는 거니까 기준 연도의 수출 상품의 가격 분의 비균 연도의 수출 상품의 가격이죠.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수입은 기준 연도의 수입 상품 가격분의 비균 연도의 수입 상품 가격. 수입 상품의 가격 지수분의 수출 상품의 가격 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그냥 뭐 교환비다. 그 정도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총교역 조건이 있습니다. 총교역 조건. 이거는 한 국가 전체의 수출 수량에 대한 수입 수량의 교환 비율이에요. 수출 수량 지수에 대한 수입 수량 지수예요. 수출 수량에 대한 수입 수량의 교환 비율. 이거는 수출입의 수량적 교환 비율이죠. 이게 100 이상이면은 일정량의 수출로 기준 연도보다 비균 연도에 더 많은 양을 수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럼 교역 조건이 개선된 거고요. 반대는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교역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교역 조건. 요거는 수출 구매력, 수입 능력 지수를 나타내요. 자, 한 국가의 수출액으로 얼마만큼의 외국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가? 자, 한 국가가 수출한 그 수출액으로 얼마만큼 외국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소득교역 조건이에요. 이게 개선이 되면은 수출 수량의 증가에 따라 수입 수량을 보다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개선이 되면은. 반대는 반대가 되겠죠. 요거는 수출 수량 지수와 순교역 조건을 곱해서 그 다음에 이거 나눠주면 돼요. 100으로. 그러면은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로서 수입 자유화율. 그 다음에 수입 자유화율인데 자유화율. 수입 자유화율이라는 것은 총 수입 품목 중에서 수입을 하는데 여기에 자동 승인 품목 수가 점하는 비율이에요. 즉 자동 승인 품목 수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그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수입 자유화율. 비율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무역 자유화의 정도가 큰 것을 무역 자유화의 그 정도가 오픈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 외국에 대한 시장의 개방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수입 자유화율이 높다는 얘기는 외국에 대한 시장 개방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첫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건데 요 무역학의 학문적 체계인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역학은 국제경제학과 국제경영학과 무역실무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진 구성된 융합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경제학이라는 것은 국제경제학으로 무역학을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적으로 무역학을 설명하는 접근하는 거고요. 국제경영학. 그럼 무역실무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제경제학은 뭐예요? 주로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근본 원인과 국민 경제에 대하여 대외거래상 어떠한 정책을 채택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분야가 국제경제학이고요. 국제경영학은 국내 기업 활동 중심의 경영론적 연구가 국제경영 전반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기업의 국제화, 글로벌화 등 최근의 행태 연구를 중심으로 무역의 전략적 측면을 연구하는 분야가 국제경영학이고요. 무역실무는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역실무는 말 그대로 무역거래의 본질적인 문제를 두고 국제상거래에 관한
실무에 실무론적 실제로 그 무역 수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실무론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무역 규칙들을 중심으로 한 법리적인 측면을 다루는 영역이 바로 이 무역 실무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학문으로 이루어진 학문이 바로 무역학, 용학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해서 이 무역 학문의 그 무역학의 학문적 체계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접근이 어프로치가 세 가지입니다. 경제학적 접근, 경영학적 접근, 그 다음에 실무적인 어프로치 해서 국제경제학과 국제경영학과 무역 실무로 이 무역학은 이루어진 융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무역학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 무역 실무를 전부 다 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국제경제학의 경우는 이런 경제학에서는 뭐 이론이죠. 무역이론, 그 다음에 무역정책, 위안, 국제수지, 무역 환경, 그 다음에 경제기구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국제경영학은 국제경영, 다국적 기업, 국제마케팅, 국제재무회의 투자, 국제경영 전략 이렇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무역실무는 뭐 무역계약, 운송, 무역보험, 결제, 국제상사, 중재, 무역관계법규 이렇게 그 무역실무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무역학은 국제경제학과 국제경영학과 무역실무로 구성되는 융합 학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강 강의를 마치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1강에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역의 이해에서 무역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다음에 무역의 성격, 무역의 이익, 무역의 이익이란 어떤 이익이 있는지, 무역을 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무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수출과 국민경제, 수입과 국민경제에서 수출이 국민경제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수출이 어떻게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수입이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무역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형태에 따른 분류, 유형무역, 무역무역, 그 다음에 제3국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중개무역, 중개무역, 통과무역과 오회무역, 그리고 수출과 수입의 연계에 따라서 우리가 무역을 분류를 하면은 물물교환인 바터무역, 보상무역, 대응구매, 환매방식, 그 다음에 스위치무역과 상세무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물품의 가공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무역을 의탁 가공무역과 수탁 가공무역, 그리고 기타 유형의 무역으로서는 기술 수출, 관광 수출, 플랜트 수출 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주요 무역 관련 지표, 무역 의존도, 교역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이 제1강에서 다룬 내용이고요. 1강에서는 제1강이 끝났으니까 과제가 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과제가 나갈 겁니다. 과제를 갖다가 도어에서 과제에서 도어를 통해서 도어의 과제 폴더를 통해서 제1강 관련 과제가 나갈 건데, 이 과제는 여러분들이 전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팀별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팀별로 그
과제를 갖다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 팀원 각자가 제출하는 과제의 내용은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팀 구성을 편성을 한 다음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메일이나 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